회장님, 저예요. 다시 왔어요. 왜 온 거야? 나는 끝난 사람이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회장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17년을 속았어. 믿었던 사람들한테 전부 속았어. 그 사람들 말고 저를 보세요. 저는 회장님이 일어나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나는 무섭다. 그리고 너무 두렵다. 1분이면 돼요. 딱 1분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지금이에요, 회장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로 유독 낮게 웅크린 대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 집은 한때 강남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으로 손꼽혔죠.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기둥, 프랑스 장인이 직접 깎아 만든 정원 조각상, 그리고 밤이면 별처럼 빛나던 샹들리에까지 이 집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담장 위로 삐죽 솟은 나무들마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에는 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정원 조각상들은 빗물에 씻겨 형체가 희미해졌죠. 샹들리에는 여전히 천장에 매달려 있었지만 불이 켜진 적은 오래되어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따금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인기척이 없는 걸까 하고 말이죠. 창문은 언제나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정원의 잔디는 관리는 되어 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죠. 아니, 잠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정적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부동산 재벌 강태수, 올해 나이 68이었습니다. 한때 강남 일대 건물 15채를 소유했던 거물이었죠. 신문 경제면에 강태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절, 사람들은 강태수를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태수가 손대는 건물마다 금값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젊은 사업가들은 강태수의 투자 비결을 배우고 싶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수는 무려 17년째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강태수의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리도 멀쩡했고 허리도 괜찮았죠. 정기적으로 왕진을 오는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고 재활만 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진단이 매번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17년 전 어느 날 강태수는 침대에 누운 뒤로 다시는 일어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강태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영이 떠난 날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옷장에는 순영의 옷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늘 놓여있던 순영의 빗과 거울도 침대맡에 두던 순영의 책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순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태수는 그날 하루 종일 순영을 찾아 헤맸습니다. 순영이 자주 가던 찻집, 순영의 친구들 집, 심지어 순영의 고향까지 달려갔죠. 하지만 순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순영은 강태수 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낯선 도시의 횡단보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태수는 그날 이후로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강태수는 침대에 누웠고 그 뒤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강태수의 전부가 되었고 천장이 강태수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강태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영이 없는 세상에서 두 발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강태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택 안에는 관리인과 간병인, 청소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넓은 저택을 유지하려면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태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태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복도에서 강태수의 방 앞을 지날 때면 모두들 발소리를 죽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가져다 주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침 8시에 죽 한 그릇, 점심 12시에 미음과 반찬 몇 가지, 저녁 6시에 다시 죽 한 그릇.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강태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강태수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연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커튼 사이로 가끔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반짝거렸습니다. 강태수는 그 먼지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 먼지들처럼 자신도 그저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내려앉아 사라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어둑어둑한 방 안 강태수는 오늘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17년 전과 똑같은 금이 가 있었고 똑같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금과 얼룩을 수천 번도 더 바라보았을 겁니다. 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얼룩의 모양이 무엇을 닮았는지 강태수는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입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이제는 나를 잊었겠지.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방 안의 공기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자신을 지워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숨은 쉬지만 숨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강태수는 17년을 버텨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수와 순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그 액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눈부셔서 지금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액자 위에 쌓인 먼지는 강태수가 그 사진을 얼마나 오래 외면해 왔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17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해가고 있었지만 이 저택 안만큼은 영원히 그날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강태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그렇게 멈춘 시간 속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의 누구도 그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늦가을 저택에 새로운 청소업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가 계약 만료로 떠나면서 관리인은 서둘러 새 업체를 구해야 했죠.
급하게 계약한 탓에 업체에서는 경력이 짧은 직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살 소녀 지은이 이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대문 앞에 서서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이 집에서 풍기는 묘한 기운이 지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걸까요? 지은은 고개를 한번 갸웃거린 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다시 올리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지은은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아버지는 지은이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든 설거지든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다녔고 이 청소업체에서 처음으로 지은을 받아주었습니다. 관리인 박 씨가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 씨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를 보내다니 일해본 적은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식당 청소도 해봤고 사무실 청소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못 믿어온 눈치였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이 올 것도 아니었기에 지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은은 박 씨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은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묵은 시간의 냄새 같은 것이 집 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은에게 저택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었고 2층에는 침실들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청소해야 할 구역은 1층 전체와 2층 복도, 그리고 손님용 침실 2개였습니다. 2층 맨 끝에 있는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박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1층으로 내려가 버렸고 지은은 혼자 청소 도구를 챙겨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묵묵히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지은은 이 집에 이상하리만큼 사람 기척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관리인도 있고 간병인도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죠. 가끔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누군가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2층 복도를 청소하던 지은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그 방, 박 씨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방에서 유독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방들에서 나는 묵은 먼지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썩어가는 듯한, 그러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지은은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방 안에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무거운 참나무 문이 지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틈에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헬쑥한 얼굴, 창밖을 등진 채 천장만 바라보는 눈동자.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누워만 있는 걸까요? 병이 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손에 들려있던 먼지떨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먼지떨이를 주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야? 시끄러워. 당장 나가.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얼른 먼지떨이를 집어들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다리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떼어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지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도 보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던 그 눈동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그 목소리. 지은은 1층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지?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 방에 누워있던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도 가끔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지은은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지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2층 복도 끝 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은 그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하다 말고 멈춰서서 그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저 방이 신경 쓰이는 걸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저 방 안의 사람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이 저택에 아주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저택으로 출근해 청소를 했고 매일 저녁 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이 저택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관리인 박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지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부동산 재벌이라는 것, 17년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17년이라니요. 그 긴 세월 동안 누워만 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은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간병인들도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태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지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2층 맨 끝방도 청소해야 해요.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뒀거든. 지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은 바로 강태수가 누워있는 방이었죠. 지은은 며칠 전 그 방 앞에서 호통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지은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방 안은 며칠 전과 다름없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강태수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방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틀에 쌓인 때를 걷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은은 몇 번이나 강태수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수가 침대 옆 탁자에서 물컵을 집으려다 그만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달려가 컵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은은 강태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강태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컵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아냈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강태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혹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손이 떨린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사람의 당혹감이었죠. 지은은 물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왜 일어나려고도 안 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은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고 저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놀라움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강태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강태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강태수를 피했고 강태수의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수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외면하는 것이 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어려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날, 세상 누구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수많은 날들. 지은은 그런 시간을 견뎌왔기에 외면받는 사람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서 안 움직이는 건 스스로를 벌주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강태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강태수는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라고요.
강태수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정말 그랬던 걸까요? 강태수는 17년 동안 자신이 왜 누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순영이 없는 세상에서 걸어 다닐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벌주기 위해 누워 있는 거라고요. 강태수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수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강태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지은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17년 전 강태수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강태수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태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강태수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영아, 네가 나를 부른 거야? 지은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순영. 그 이름이 강태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강태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누군가의 이름일 터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지은은 마지막으로 강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강태수의 눈가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말이 옳았는지는 모르겠다고요. 어쩌면 상처만 건드린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방 안의 시간이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죠. 강태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은은 여전히 매일 저택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강태수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었죠.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정원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는 것, 어제 집에 가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를 봤다는 것. 지은은 혼잣말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던졌습니다. 처음에 강태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무슨 말을 하든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은은 대답을 기대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이 조금이라도 거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말을 걸 때 강태수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지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지은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창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국을 끓여주셨어요. 북엇국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바빠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지은은 말하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 방의 주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엇국. 강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이도 북엇국을 잘 끓였어. 해장에는 그것만 한 게 없다고. 매번 그랬지. 지은은 숨을 죽이고 강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영 씨가 누구세요? 강태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였어. 17년 전에 떠났지.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은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강태수가 17년째 누워 있는지, 왜 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지, 왜 강태수의 눈빛이 그토록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강태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듯 강태수의 마음속 이야기들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강태수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 재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었죠. 강남 일대에 건물을 사들이고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태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침에 눈 뜨면 회사로 달려가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고 순영이가 밥 차려놓고 기다려도 나는 술자리다 뭐다 핑계를 대며 집에 안 들어갔지. 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순영이가 외롭다고 했어. 함께 있어도 혼자 같다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돈만 많이 벌면 다 해결될 줄 알았으니까. 지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도 나를 원망했어. 아버지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으니까. 애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생일도 졸업식도 다 놓쳤지. 그러니 애들이 커서 나를 떠난 게 당연한 거야. 강태수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고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였습니다. 강태수가 쓰러진 뒤에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영이가 떠난 것도 결국 내 탓이야. 그 긴 세월 동안 외롭게 내버려뒀으니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떠나고 나서야 사고 소식을 들었어. 강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었어. 다 잃고 나서야 그걸 알았다. 지은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의 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죠. 하지만 경제위기 때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비슷했어요. 강태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장이 망하고 나서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기 때문에 다 망했다고 매일 그렇게 자책하시다가 결국 집을 나가셨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도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지은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는 지은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스스로를 벌주는 거라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자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누워 있는다고 시간이 돌아오나?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그 안에 갇혀 계셨어요. 회장님도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강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19살 어린 소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다니. 강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어른이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비슷한 아픔이라서 알 것 같았을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서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도 올게요. 또 이야기해 주세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수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강태수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수와 지은 사이에 조금씩 신뢰가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은은 평소처럼 저택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했죠.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현관앞 낙엽을 쓸다가 문득 오늘따라 저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리인 박 씨가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간병인들도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은은 의아했지만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저택 대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번들거리는 정장에 비싼 시계, 그리고 차가운 눈빛. 남자는 대문을 밀고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현관 청소를 하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넌 또 뭐야? 새로운 청소부?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청소 담당 지은입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걸까요? 나중에 박 씨에게 물어보니 그 남자는 강도연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수의 조카이자 오랫동안 강태수의 사업을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요. 강태수가 쓰러진 뒤로는 사실상 강태수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해. 저분은 건드리면 안 돼.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강도연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가 강태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2층 복도 청소를 하면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삼촌, 오랜만입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강도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촌. 이제 유원장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지은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유언장이라니요. 강태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그야 그렇죠. 하지만 삼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17년째 누워 계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태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지은과 다시 마주쳤죠. 강도연은 지은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야, 너.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연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임시 청소부 따위가 이 집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복도에서 엿듣기라도 한 거야? 아닙니다. 청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지은의 앞에 서 있던 청소도구를 발로 툭 찼습니다. 걸레통이 쓰러지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제를 알아야지. 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은에게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삼촌방에 드나든다며? 청소부 주제에 뭔 짓을 하는 거야? 혹시 삼촌한테 꼬리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지은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꼬리친다니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지은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지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것 봐라. 감히 입을 놀려?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강도연은 입꼬리를 비틀며 강태수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쓰러진 걸레통을 일으켜 세우며 방 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삼촌, 이런 애들한테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유언장 정리나 하시죠. 제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유언장 쓸 생각 없어. 삼촌이 뭘 아세요? 17년 동안 누워만 계셨잖아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강도연의 목소리에서 거칠의 공손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삼촌 재산 지키느라 제가 다 뛰어다녔어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삼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촌은 이제 사실상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요. 의사들도 그렇게 보고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순순히 서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요? 의사들이 그렇게 보고했다고요? 강태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랜 시간 누워만 있던 탓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의사가 그런 보고를 할 리가. 삼촌이 모르셨군요. 강도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인들이 삼촌 상태를 제게 보고해 왔어요. 물론 제가 시킨 대로요. 삼촌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의식도 흐려지고 있다고.
그래야 제가 삼촌 재산을 관리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강태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온 간병인들이 모두 강도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태수는 17년 동안 속아왔던 겁니다. 내가 이 세월 동안 속고 있었던 건가?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그런 강태수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삼촌이 세상에 관심을 끊으셨으니까요. 스스로 눈을 감으셨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셨던 거죠. 강도연은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서명해 두세요. 안 그러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과 다시 마주친 강도연은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오늘 당장 잘린 거야. 다신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마. 강도연이 계단을 내려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태수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줘. 강태수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수는 다시 침대에 몸을 묻듯 누워버렸습니다. 마치 17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말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쌓이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저택에서 쫓겨난 뒤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밤마다 좁은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강태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수의 절망에 찬 눈빛이,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나는 그저 청소부였을 뿐이고 저 사람은 재벌이라고요. 신분도 다르고 살아온 세상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맞다고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처음으로 지은에게 마음을 열던 날 순영이라는 이름을 꺼내며 눈물 흘리던 순간, 가리고 조금씩 밝아지던 강태수의 표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 지은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두면 안 돼. 지은은 자신이 왜 이런 결심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가 다시 세상을 등지고 다시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지은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저택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담장 옆 작은 쪽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몇 번 드나든 적이 있었거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쪽문을 밀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살금살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녘의 저택은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강태수의 방. 지은은 그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아직 깨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은이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며칠 전과 다름없이 어둡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강태수가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지은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태수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은 며칠 전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었고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회장님, 왜 왔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 올 이유 없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강태수는 보지 못했지만요.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17년 동안 속아왔어.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를 이용했어.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이제는 조카한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저한테 순영 씨 이야기 해주실 때 회장님 눈빛 봤거든요. 후회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달라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강태수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강태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에 강태수가 움찔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알아요. 무서운 거. 17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런 생각하면 무섭죠. 하지만요, 회장님. 지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회장님을 끝난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고요. 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쑥하고 지친 얼굴,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 강태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무섭다.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벌이라고 불리던 사람,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무섭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강태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강태수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일어나요, 회장님.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1분이면 돼요. 딱 1분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강태수는 지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한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강태수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수는 한참 동안 지은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은 강태수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강태수는 침대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강태수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요. 지은이 강태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수의 두 발이 바닥을 디뎠습니다. 강태수가 일어섰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누워만 있던 강태수가 드디어 자신의 두 발로 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섰어. 내가 일어섰어.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회장님. 일어나셨어요. 해내셨어요.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17년 동안 닫혀있던 커튼 사이로 처음으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수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분의 기적.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선 68 노인의 기적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일어선 그날 이후로 저택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는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창문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매일 새벽같이 저택을 찾아와 강태수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한 걸음 더요, 회장님. 할 수 있어요. 지은의 격려에 강태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창문에서 문까지, 문에서 복도까지, 복도에서 계단 앞까지. 강태수의 세계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비밀리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죠. 지은은 저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한 명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도연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은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 박 씨가 먼저 증언했습니다. 강도연이 강태수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 간병인들에게 돈을 주고 강태수의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강태수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것까지.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은은 박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지은은 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녹음해 두었죠. 강태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만한 표정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왔죠. 강도연은 현관에서 박 씨를 만나 물었습니다. 삼촌은?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층 방에 계십니다. 강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도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두고 간 유언장이었죠. 강도연은 이번에야말로 강태수의 서명을 받아낼 작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이 2층 복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강태수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삼촌, 저번에 말씀드린 서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명 좀. 강도연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강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의 광경이 강도연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은 활짝 열려 있었고 햇빛이 방 안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방이 처음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강도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강태수가 일어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도연의 모든 계획은 강태수가 영원히 침대에 누워 있을 거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강도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강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강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넌 내 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삼촌을 위해서. 닥쳐.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강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에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지은을 보더니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쫓아냈잖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연 씨가 저한테 매달 50만 원씩 줬어요. 회장님 상태를 나쁘게 보고하라고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류 위조도 강도연 씨가 시킨 겁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 몇 개를 이미 팔아치웠어요. 그 돈은 전부 강도연 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증언들은 강도연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것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 재산 횡령, 진단서 위조, 간병인 매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현이 꾸민 거라고. 조작이 아니야. 강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네가 내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 강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방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지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경찰 2명이 강도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도연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강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강도연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강도연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삼촌, 삼촌, 이럴 수 없어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강도연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수는 그런 강도연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용서할 수 없다.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강도연이 경찰에게 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택 안에 강도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곧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택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다리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강태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등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강태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원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저택이 처음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체포된 뒤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강도연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태수의 재산을 횡령해 왔습니다.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강태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강태수를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었죠. 강도연이 빼돌린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강도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 녹음 파일, 그리고 조작된 서류들. 모든 것이 강도연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강도연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도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표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믿었던 조카가, 자신의 피부치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더 이상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누워만 있던 17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강도연에게서 회수한 재산을 정리하면서 강태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이죠. 강태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이 기회가 될 수 있지. 내가 못 쓴 시간을 젊은 사람들이 대신 써주면 좋겠어. 강태수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강태수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직접 지은에게 장학증서를 건네주었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장학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방에 누워 있었을 거야. 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보답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장학증서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강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수의 재활도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죠. 매일 꾸준히 걷기 연습을 한 덕분에 강태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오래 걷기는 힘들었지만 17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강태수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저택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강태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강태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지은이 강태수 옆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무섭긴 해. 17년이나 지났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 지은은 강태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그대로예요. 햇빛도 그대로고 바람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회장님도 그대로잖아요. 아니, 더 나아지셨잖아요. 강태수는 지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강태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따스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차가운 방 안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꽃 냄새, 풀 냄새, 그리고 봄 냄새가 났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원의 잔디가 발밑에서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강남 거리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7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의 모습도 변해 있었죠.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햇빛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강태수는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영아, 강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다시 걷고 있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해. 지켜봐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강태수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순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강태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남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세상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17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태수도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수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렸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누워있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데가 많아요. 강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7년 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태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강남 거리 위로 따뜻하게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노인과 그 노인의 손을 잡아준 어린 소녀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요. 지은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것들이 많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불어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응원처럼. 강태수와 지은은 그 바람을 등에 안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시 걷는 길 위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